이 팔찌 어디서 훔쳤니? 갑작스런 질문에 아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큰 눈망울이 순간 촉촉해지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거예요. 민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팔찌, 10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팔찌였거든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팔찌. 펜던트 안쪽에는 S 하트 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소영과 민수, 두 사람만의 약속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민수가 이곳 부산에 오게 된 건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었죠. 민수야,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에 인사드리러 가자. 은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미안, 이번 주는 좀 바빠. 요즘 계속 그런 식이야. 우리 사귄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은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민수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은지에게 진심이 없다는 걸. 그녀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였지만 가슴 뛰는 설렘은 없었죠. 그저 적당한 조건의 만남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민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마음속은 왠지 공허했어요. 손목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죠. 무심코 서랍을 열었을 때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해운대 백사장에서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소영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소영,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 혹시 결혼이라도 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부산에 가보자. 민수는 갑작스럽게 결심했습니다. 부산. 10년 전 소영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꿨던 곳이었죠. 소영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그때의 추억을 되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10년 만에 맞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혼자서 해운대를 걸었어요. 예전에 소영과 손잡고 걸었던 그 길. 하지만 이제는 관광객들과 상인들로 가득했죠.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후 민수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어요. 10년 전 소영과 함께 걸어보려고 했던 그 길들을 혼자 걸어보고 있었죠. 옛 추억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배가 고파서 들어간 작은 떡볶이집. 소영이네 떡볶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흔한 이름이겠거니 했죠. 설마 그 소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혼자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의 손목에 있던 팔찌를 보는 순간 우리 엄마 거예요. 아이의 대답이 민수의 귀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그 팔찌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팔찌를 벗어서 내밀었어요. 펜던트를 뒤집자 S 하트 M이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신이 직접 새겨 넣은 글자였거든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자신과 소영의 아이의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니
9살쯤 되어 보였어요.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운명적인 순간이었어요. 잠깐만, 이 팔찌 정말 예쁘다. 소영이 카페 쇼윈도에 진열된 액세서리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소영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28의 소영은 여전히 소녀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죠. 사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서울역 근처 작은 서점에서였죠. 소영이 아르바이트 하던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회사 관련 서적을 찾으러 왔다가 계산대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소영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민수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런 거 사줄 거야? 소영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저런 기성품 말고 세상에 하나뿐인 걸 만들어줄게. 그날 저녁 민수는 동대문 액세서리 도매상가를 뒤졌습니다. 소영만을 위한 특별한 팔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은세공 기술자를 찾아가서 직접 도안을 그리고 제작을 의뢰했어요. 이니셜을 이렇게 새겨주세요. S 하트 M이요. 민수는 세심하게 디자인을 설명했습니다. 펜던트 겉면에는 작은 하트를, 안쪽에는 두 사람의 이니셜을 새겨 넣었어요. 일주일을 기다려서 받은 팔찌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소영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던 그 순간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예뻐. 고마워, 민수야. 그 후 두 사람은 서울 곳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사랑의 자물쇠도 걸고 홍대 앞에서 버스킹 공연도 보고 명동에서 달고나도 만들어 먹었어요. 소영은 항상 그 팔찌를 차고 다녔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 박민철 회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회사 직원이 민수를 미행했다가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아버지가 민수의 방에 들이닥쳤어요. 손에는 소영과 찍은 사진들이 들려 있었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아라고? 변변한 집안 배경도 없는 여자를 데리고 다니다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립탐정을 통해 조사해봤다.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고 지금도 월세방에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고 있어. 우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아.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영의 과거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 사랑의 집안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소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섰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죠.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너도 이 집에서 나가라. 회사 상속권도 포기하는 거로 알고. 아버지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가족, 그리고 회사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죠. 그날 밤 민수는 소영을 만났습니다. 대학로의 작은 찻집에서였어요. 소영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민수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아버지의 반대, 협박, 그리고 자신의 고민까지. 소영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우리 헤어져. 소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그녀의 손을 잡았죠. 왜 그런 말을 해?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민수야, 나 때문에 네가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가족도 회사도 다 소중한 거잖아.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같이 떠나자.
부산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수의 제안에 소영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정말 나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그래. 너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어.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민수는 소영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만지며 말했어요. 그 팔찌가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 같았죠. 내일 새벽 6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자. KTX 첫 차 타고 부산으로 가는 거야. 민수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설렘과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짐을 챙겼어요. 많이 가져갈 순 없었지만 소영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꼭 챙겼죠. 소영도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새벽 5시, 민수는 눈을 떴어요. 오늘이 인생이 바뀌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 후면 소영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에게 잔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긴장된 얼굴이 거울에 비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정말 잘하는 일일까? 순간 의심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 하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죠.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문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는 거품이 맺혀 있었어요. 민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아버지, 다급하게 달려가서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요. 주소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45분. 소영과의 약속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급 주택가의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민수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봤죠.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입니다. 뇌출혈 의심됩니다. 즉시 응급수술 준비하세요. 응급실로 달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복잡한 생각들만 맴돌았어요. 보호자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민수는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목 시계를 보니 오전 6시 20분. 이미 소영과의 약속 시간을 20분이나 넘겼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손이 멈췄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떨리는 손으로 소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자신을 바람 맞췄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시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입구.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민수의 가슴을 조였어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와 나눈 차가운 대화, 소영에 대한 모진 말들. 수술이 끝난 건 오전 9시였어요. 의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가족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대뇌 동맥류 파열로 인한 급성 뇌출혈입니다. 수술은 했지만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의사의 말이 민수의 귀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야 했죠.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아버지의 모습,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강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있다니.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간호사가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어제 그렇게 대들어서.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소영이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오후 2시 37분. 심전도의 선이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길고 단조로운 신호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버지. 병원 로비에 혼자 앉아 있는 민수.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소영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휴대폰을 꺼내 소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우며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회사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친척들, 모두들 민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머릿속에는 소영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부산에 도착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처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민수는 어쩔 수 없이 회사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소영을 제대로 찾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일하던 서점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죠. 원룸 주인에게 물어보니 월세를 밀리고 짐을 빼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소영아, 어디 있는 거야? 민수는 그녀가 자주 다니던 카페, 공원, 서점들을 모두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소영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회사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전무이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소영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민수는 마지막으로 소영의 친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소영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친구의 말에 민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한 달이 지나도 소영의 소식은 없었어요. 민수는 점차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자신에게 실망해서 멀리 떠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사 일에 점점 더 매달리게 되었죠. 그것만이 소영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운명은 정말 잔혹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죠. 사랑하는 여자도 아버지도 모두 잃어버린 민수에게는 오직 회사만이 남았습니다. 소영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서울역 광장에 서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죠.
손목의 팔찌가 차가운 금속 느낌을 전해왔습니다. 민수가 선물해준 그 특별한 팔찌였어요. 오늘이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설렘과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죠. 약속 시간인 6시가 되었지만 민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소영은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6시 5분, 6시 10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슴이 조여왔어요. 늦잠을 잤나? 아니면 교통이 막혔나? 온갖 추측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6시 15분이 되자 참을 수 없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왜 안 받지? 설마 마음이 바뀐 건 아니겠지?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6시 30분, 7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주변으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죠. 소영은 그 속에서 혼자 서 있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행 가방에 손잡이를 꽉 쥐고 있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몇 번을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민수는 계속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봤죠. 민수야, 어디야? 걱정된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KTX 첫차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소영은 벤치에 앉아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설마 나를 버린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어젯밤까지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던 민수였는데 8시가 되자 소영은 결심했어요. 혼자라도 부산에 가기로 한 거죠. 민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까지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민수 없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표를 끊었어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소영은 눈물을 참았어요. 옆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민수가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죠.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건 나뿐이었나? 부산역에 내렸을 때 오후 1시였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낯선 도시에 혼자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와 얼마 안 되는 통장 잔고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부산역 근처의 작은 고시원에 방을 구했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당장 갈 곳이 없었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왜 오지 않았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다음 날부터 소영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죠. 서울에서의 서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작은 분식집에서 홀서빙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식집 일은 힘들었지만 소영은 성실하게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만큼은 민수 생각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면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부산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몸이 이상했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졌죠. 축하드려요. 임신 6주차예요. 의사의 말에 소영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임신? 민수의 아이를?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충격이 컸죠. 손이 떨려서 초음파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뱃속에 민수의 아이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기쁨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소영은 결심했어요. 민수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로 한 거죠.
아무리 자신을 버렸다고 해도 아이 아버지로서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표를 끊었어요. 민수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어떻게 말하지? 화를 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이었어요. 집 앞 정원에서 민수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소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수야, 오늘 정말 즐거웠어. 그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민수도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소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담장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민수는 그 여자를 차에 태워주고 있었죠.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나를 기다리며 혼자 아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소영은 뒤돌아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스스로 다짐했어요.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민수 없이도 살 수 있어. 서울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처량했어요. 손으로 배를 감싸며 속삭였죠. 괜찮아, 우리. 엄마가 혼자서도 잘 키워줄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소영은 결심을 굳혔어요. 민수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않기로 했죠. 그가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다면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혼자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소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를 위해서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출산까지 6개월, 그동안 돈을 모아서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고시원에서 소영은 팔찌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새겨넣은 S 하트 M 글자가 달빛에 반짝였죠. 잠시 망설이다가 팔찌를 벗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정리할 때였어요. 소영은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작고 예쁜 딸이었죠. 민수를 닮은 눈매를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다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편안할 다, 은혜로울 은. 이 아이만큼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다은이와 함께 부산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아이 때문에 민수에 대한 그리움도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그가 그리웠어요. 운명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소중한 딸을 얻었죠. 소영은 다은이를 키우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민수는 회사 재건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계속되었죠. 사무실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하루도 쉴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임원회의는 연일 계속되었죠. 회장님, 이대로 가면 3개월 안에 회사가 망합니다. 재무 담당 상무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절대 아버지가 일군 회사를 망하게 할 순 없었습니다. 민수는 거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이어졌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거칠게 자라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런 힘든 시간에도 소영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간절했죠. 책상 서랍에 넣어둔 소영과의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2년간의 노력 끝에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들이 효과를 발휘한 거죠. 주가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새로운 거래처들과의 계약도 성사되었습니다. 그때 민수 앞에 나타난 사람이 강은지였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투자회사를 통해 민수의 회사에 투자를 제안하러 온 거였죠.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첫 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박 회장님, 저희가 제안하는 투자 조건을 검토해 보시겠어요? 은지는 처음부터 민수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비즈니스 미팅이 끝난 후에도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죠. 회장님, 같은 분과 일해보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의 칭찬에 민수는 어색해했어요. 오랫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여자와의 대화가 서툴렀거든요. 은지는 꾸준히 민수에게 접근했어요. 사업 관련 자료를 가져다 주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찬, 문화센터에서의 공연 관람, 은지가 주도하는 만남들이었습니다. 은지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민수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소영이 있었어요. 은지가 웃을 때면 소영의 밝은 미소가 떠올랐고, 은지가 손을 잡으려 할 때면 소영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졌죠. 하지만 소영은 이미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지와 알게 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녀가 민수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제안했죠. 우리 이제 진짜 연인이 되면 안 될까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사랑한다는 감정은 없었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죠. 좋아. 민수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사랑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사업 계약을 승인하는 것 같았죠. 은지는 아쉬워했지만 일단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같은 시간 부산에서는 소영이 다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읽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식집에서 일했지만 점차 실력을 인정받아서 주방에서 요리를 담당하게 되었죠. 특히 떡볶이 만들기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밝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유치원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가끔 다른 아이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와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소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야. 소영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기에는 다은이가 너무 어렸거든요. 하지만 그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신도 상처받았습니다. 다은이가 5살이 되던 해 소영은 용기를 내서 작은 떡볶이집을 차렸어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한 거였죠. 소영이네 떡볶이라는 간판을 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한두 명 정도만 들어올 뿐이었죠. 소영은 절망했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다은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거든요. 소영은 자신만의 특별한 떡볶이 소스를 개발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적당히 매운맛이 일품이었죠. 그리고 다양한 토핑도 추가했습니다. 치즈, 라면사리, 만두까지.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다양하게 만들어줬어요. 소영의 정성이 통했을까요?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처 학교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들르곤 했죠. 가게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이가 7살이 되던 해 소영은 오랫동안 서랍에 넣어두었던 그 팔찌를 꺼냈어요. 민수가 선물해준 특별한 팔찌였죠. 다은이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거야. 너한테 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다은이는 팔찌를 받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 후로는 매일 차고 다녔죠.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마지막 연결고리를 딸에게 넘겨준 것 같았거든요. 서울에서 민수와 은지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깊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정도였죠. 은지는 성공한 남자와의 관계를, 민수는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원했습니다. 사귄 지 2년이 되자 은지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우리 언제 결혼할까? 하지만 민수는 매번 애매하게 대답했죠.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소영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거든요. 회사는 날로 발전했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민수는 여전히 외로웠어요.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보내는 저녁 시간들이 더욱 쓸쓸했죠. 가끔 술을 마시며 소영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번호가 바뀌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부산에서 소영과 다은이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가게 문을 닫고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죠. 다은이가 모래사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 팔찌 정말 예쁘죠? 다은이가 손목에 팔찌를 자랑하며 말했어요. 소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정말 예뻐. 엄마가 제일 소중히 여기던 거거든.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민수는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부산의 소영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딸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운명은 다시 한번 이들을 만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지만 첫사랑의 아픈 기억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소중한 연결고리인 다은이가 자라고 있었죠. 다은아, 엄마 잠깐 마트 다녀올게. 혼자 있어도 괜찮지? 소영이 앞치마를 벗으며 다은이에게 말했어요.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죠. 다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떡볶이를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빨리 다녀오세요. 다은이의 대답에 소영은 안심하며 가게를 나섰어요. 같은 시각 민수는 부산 시내 한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있었어요.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온 가벼운 여행이었죠. 은지에게는 일주일 정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뒀습니다. 사실 도망치고 싶었어요. 결혼 압박, 회사 일, 모든 것으로부터. 호텔에 짐을 풀고 민수는 무작정 거리로 나왔어요. 10년 전 소영과 함께 오려 했던 이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죠.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저 걷고 싶었죠. 큰 길에서 벗어나 작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예전 부산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죠. 낡은 간판들, 좁은 길, 정겨운 풍경들.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배가 고파서 근처에 식당이 있나 둘러보던 중이었죠. 그때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영이네 떡볶이. 흔한 이름이었지만 왠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아담한 가게였죠. 테이블 4개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생각하며 둘러보는데 구석 테이블에서 작은 아이가 혼자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수를 보자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떡볶이 드시러 오셨어요? 민수는 놀랐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다니. 하지만 아이의 태도는 의외로 침착했죠. 그래. 그런데 사장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가 잠깐 마트에 가셨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그럼 기다려도 될까? 네. 여기 앉으세요. 다은이가 자신이 앉은 테이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민수는 감사해하며 앉았죠. 아이가 먹고 있는 떡볶이에서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학교는 다녀왔니? 네.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다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와, 정말 대단하다. 똑똑하구나. 다은이가 젓가락을 들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다가 민수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 멈췄어요. 은색 체인의 팔찌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팔찌, 분명 자신이 만든 것이었어요. 하트 모양 펜던트, 은색 체인, 모든 것이 일치했죠. 하지만 어떻게 이 아이가 그 팔찌를 가지고 있을까요? 민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팔찌 어디서 훔쳤니?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다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당당했어요.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엄마 것이라고? 그럼 설마. 온갖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해. 아저씨가 잘못 말했어. 그 팔찌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 민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다은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팔찌를 벗어서 건넸죠. 조심히 봐주세요. 엄마가 제일 소중한 거라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받은 민수.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뒤집었어요. 그곳에는 분명히 SHM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새긴 글자였거든요. 민수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이 아이가 소영의 딸이라면 나이를 계산해 보니 딱 맞아떨어졌죠. 10년 전 소영이 임신했다면 지금 이 아이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놀라세요? 이 팔찌 아세요? 다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쁜 팔찌라서 그래. 엄마가 언제 주셨니? 2년 전에요. 7살 생일 때 주셨어요. 엄마가 제일 아끼던 거래요. 다은이의 대답에 민수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소영이 자신과의 추억이 담긴 팔찌를 딸에게 줬다니. 엄마는 어떤 분이시니? 이름이 뭐야? 이소영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엄마예요. 소영. 역시 그 소영이었어요.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아빠는? 다은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요. 언젠가는 돌아오신대요. 민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던 거죠. 10년 동안 소영이 혼자 이 아이를 키워왔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도 떡볶이 드실래요? 우리 엄마가 만든 거 정말 맛있어요. 다은이가 천진하게 웃으며 제안했어요. 민수는 그 미소를 보며 소영의 모습을 떠올렸죠.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드디어 소영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은아, 엄마 왔어.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팔찌를 다은이에게 돌려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봤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소영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약간 야위긴 했지만 예전의 그 맑은 눈동자는 그대로였죠. 하지만 민수를 보는 순간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10년의 세월, 오해와 그리움,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다은이만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운명은 결국 이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다은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있었어요. 소영이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우유팩이 굴러가고 달걀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엄마, 이 아저씨가 떡볶이 드시러 오셨어요. 저랑 같이 기다렸어요. 다은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와 아저씨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두 어른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소영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민수, 10년 만에 마주한 그 사람.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가게에 앉아 있다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틀을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소영, 그토록 찾아 헤맸던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다은이를 보며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딸이라고.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다은이는 엄마와 아저씨를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소영은 억지로 정신을 차렸어요. 다은이 앞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은아, 방에 들어가서 숙제마저 해. 네. 근데 엄마. 얘야, 어른들 이야기가 있어. 방에서 놀고 있어. 소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엄했어요. 다은이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엄마 말을 따랐죠.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은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가게 안에는 민수와 소영만 남았어요. 텅 빈 공간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죠.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요? 왜 여기 있어?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여행 왔어. 여행?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아이. 다은이가 차고 있던 팔찌. 뭐? 소영의 표정이 더욱 경직되었죠. 그 팔찌. 내가 너에게 선물한 거 맞지? 소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그럼 다은이는?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상관없어.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민수는 소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진실을 말해줘. 다은이는 내 딸이지? 소영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 네 딸 맞아. 그래서 어쩔 건데?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10년간 혼자 견뎌온 모든 것들이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어요. 정말 자신의 딸이었다니. 9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키웠어? 말하지 않았다고? 너야말로 어디 있었는데?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0년 전 그날 왜 오지 않았어? 서울역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민수의 목소리도 격해졌어요. 연락하려고 했는데 받지 않았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소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그럼 정말로 못 온 거였어? 당연하지. 나도 너를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걸. 그럼 내가 너를 오해했던 거야? 소영이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봤다고 말하려다가 멈췄죠. 그것도 오해였을 수 있으니까. 미안해, 소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민수도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자신의 딸을 9년 동안 모른 채 살았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너는 지금 뭐 하며 살아?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회사 경영해.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았어. 결혼은? 안 했어. 너는? 나도. 갑자기 방에서 다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이가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었나 봐요. 소영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영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수가 소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영이 뒤로 물러났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나한테는 다은이가 있어. 그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돼. 소영의 목소리에는 모성애가 깃들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딸이 우선이었죠. 나도 다은이 아빠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소영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 들어왔죠. 두 사람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영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손님 때문에 중요한 대화가 중단되었어요. 민수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내일 다시 와도 될까?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했거든요. 민수가 가게를 나서면서 다은이에게 말했어요. 다은아, 내일 또 올게. 네, 내일도 떡볶이 드시러 오세요. 민수가 떠난 후 소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재회, 밝혀진 진실, 그리고 다은이의 존재.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죠. 그날 밤 소영은 잠들 수 없었어요. 다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소영은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운명적인 재회는 이뤄졌지만 이제 더 큰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10년의 세월과 현실의 벽이 두 사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있지만 민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죠. 소영과의 재회, 다은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지에게서 온 전화였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민수야, 왜 연락이 안 돼? 걱정했어.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안심시켜주는 말을 했겠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미안, 좀 피곤해서 일찍 잤어. 언제 돌아와? 부모님이 주말에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은지의 말에 민수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올 게 뻔했거든요. 아직
좀 더 있을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목소리도 다르고. 혹시 무슨 일 있어? 은지는 예리한 여자였어요. 민수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죠. 하지만 민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은지와의 2년간의 관계, 결혼 약속,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소영과 다은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다음 날 오전 민수는 다시 떡볶이집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죠. 시간은 오전 9시. 가게는 보통 오전 11시에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 가게 뒤쪽에서 다은이가 나왔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죠. 민수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벌써 오셨어요? 응,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길이구나? 네, 오늘은 체육 시간이 있어서 좋아요. 다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자신의 딸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다니. 체육을 좋아하는구나. 무슨 운동 잘해? 달리기요. 우리 반에서 제일 빨라요. 그때 소영이 가게에서 나왔어요. 다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는 참이었죠. 민수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은아, 학교 늦어. 빨리 가자. 엄마, 아저씨가 오셨어요. 소영은 민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어젯밤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일찍 오셨네요. 기다릴게. 다은이 학교 다녀와서 보자. 아저씨, 저 학교 다녀올게요. 오늘도 떡볶이 드세요. 다은이가 손을 흔들며 학교로 향했어요.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뭉클함을 느꼈죠. 내 딸이 저렇게 밝게 자라고 있구나. 다은이가 떠나고 소영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민수도 따라 들어갔죠. 어제보다는 침착해 보였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젯밤 생각해봤어. 소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우리가 다시 만난 건 기적 같은 일이야.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봐. 소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너는 서울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나는 여기서 작은 가게를 하며 살고 있어. 그런 게 중요해? 나는 너와 다은이와 함께 있고 싶어.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죠. 쉽게 생각하지 마. 다은이한테는 아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아이는 9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어. 나는 아빠가 일하러 멀리 갔다고 말해왔고, 갑자기 진실을 말한다면 충격받을 거야. 소영의 말이 맞았어요. 민수도 그 점이 가장 걱정되었죠. 소영아, 사실 나도 복잡해. 서울에 돌아가야 할 사정이 있어. 소영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역시 그렇구나. 결혼한 거야? 아니야. 하지만 2년째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소영은 웃음을 지었지만 쓸쓸해 보였어요. 그럼 돌아가.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소영아, 나와 다은이는 지금까지처럼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민수는 머리를 감쌌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은지를 배신할 수는 없었지만 소영과 다은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좀 줘. 정리할 게 있어. 시간? 서울에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올게. 일주일만. 민수야, 나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10년 전처럼 또 기다렸다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 소영의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우리를 선택할 자신이 있을 때만 와. 알겠어. 꼭 돌아올게.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죠. 말만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온 다은이와 민수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회사를 운영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야. 우와, 대단해요. 다은이와 이야기하면서 민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혈육의 정이라고 할까요?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애정이 생겼죠. 다은아, 아저씨가 선물 하나 사줄까? 정말요? 뭘 사주실 건데요? 민수는 다은이를 데리고 근처 문구점에 갔어요. 다은이가 예쁜 필통을 고르자 바로 사줬죠. 고마워요, 아저씨. 이거 정말 예뻐요. 다은이의 밝은 미소를 보며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소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다은이가 아버지와 친해지는 모습이 기쁘면서도 불안했죠. 혹시 민수가 다시 사라지면 다은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가 일어났어요. 나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해. 벌써요? 더 이따 가세요. 다은이가 아쉬워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약속해요? 약속해. 민수는 다은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다은이가 방에 들어간 후 소영과 민수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올 거야? 믿어줘, 소영아. 이번에는 절대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게. 민수가 가게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소영이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부산을 떠났어요. KTX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제 서울에서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은지와의 관계, 회사 일,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결심.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민수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소영과 다은이를 선택하겠다고,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을 거였어요. 은지, 회사, 그리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한 민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부산에서의 며칠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넓은 거실에 혼자 서 있으니 더욱 공허했어요. 비싼 가구들과 화려한 인테리어가 무색하게 느껴졌죠. 부산의 작은 떡볶이 집이 오히려 더 따뜻했던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지였죠.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밝은 미소로 들어왔습니다. 여행 잘 다녀왔어? 많이 보고 싶었어.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잘 다녀왔어. 오늘 우리 부모님과 저녁 약속 있는 거 기억하지? 아빠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던데. 은지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아마 결혼 이야기일 거였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 은지의 표정이 서운해졌어요. 여행 다녀온 지 첫날인데 또 미루는 거야? 요즘 자꾸 이런 식이야.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 있어?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은지는 예리한 여자였어요. 민수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죠. 하지만 민수는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 우리 사귄 지 2년이야. 더 무슨 생각이 필요해?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죠. 일주일만 시간을 줘. 그러면 모든 걸 정리해서 이야기할게. 정리? 무슨 정리? 은지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은지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은지가 떠나고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소영의 번호를 보고 있었죠. 전화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정리할 일들이 있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민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어도 자꾸 다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부회장이 들어와서 중요한 보고를 하는데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미안. 다시 설명해줘. 점심시간에 민수는 한강공원을 혼자 걸었어요. 10년 전 소영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죠.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부산으로 갈 수 있을까? 오후에 은지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어제 왜 안 왔어? 은지가 많이 서운해했던데.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주말에는 꼭 와야 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 전화를 끊고 민수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은지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에 투자도 하고 있고 결혼도 기대하고 있었죠. 모든 걸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내일 은지와 만나서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은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렀어요. 은지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왔죠. 아마 프로포즈라도 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야? 이런 곳까지 예약해서. 은지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수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부산에서 만난 소영, 다은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미안해, 은지야. 나한테는 이미 가족이 있었어. 은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딸이 있다고? 그럼 나는 뭐야? 목소리가 떨렸죠. 2년 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뭐였어? 정말 미안해. 너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어.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겠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나는 정말 사랑했는데. 은지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마. 나는 네가 필요해.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해. 그리고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어요. 이틀 후 민수는 회사 임원진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부회장님이 당분간 회사를 이끌어주세요. 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는 지금 최고의 상황인데. 임원들이 만류했지만 민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민수는 인수인계에 매달렸어요. 10년간 읽어온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희생이었어요. 아파트도 정리했어요.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했죠. 소영과의 옛 사진들만은 소중히 챙겼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텅 빈 아파트에서 민수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나야. 민수야? 무슨 일이야? 내일 부산으로 가.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하고 가는 거야.
정말, 정말 모든 걸 정리했어? 소영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회사도 그만뒀고 아파트도 정리했어. 이제 너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믿어도 돼? 믿어줘.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부산행 KTX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죠. 창밖 풍경을 보며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민수는 다은이를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9년간 부재했던 시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부산이 가까워질수록 민수의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였죠. 성공, 돈, 지위,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대신 사랑과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차는 부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민수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달려가고 있었죠. 부산역에 도착한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봤어요.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죠. 이제 정말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 이상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손에 든 여행 가방이 유일한 짐이었죠. 택시를 타고 떡볶이집으로 향했어요.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관광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여기서 살 예정이에요. 민수의 대답에 기사 아저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2시쯤 떡볶이집 앞에 도착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이 몇 명 없었죠. 가게 안에서는 소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다은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밖에서 지켜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를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 왔구나. 소영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약속했잖아. 이번에는 절대 거짓말 안 해. 민수가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왔어. 회사도 그만뒀고 아파트도 정리했어. 소영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그 큰 회사를 그만뒀다고? 너와 다은이가 더 소중해.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0년을 기다린 말이었죠. 바보야. 왜 이제 와서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다은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아저씨. 다은이가 민수를 보고 환하게 웃었죠. 약속 지키셨네요. 정말 왔어요. 민수는 다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작은 몸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죠.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게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다은아, 아저씨가 앞으로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정말요?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럼 매일 보고 같이 놀고 같이 밥도 먹고. 소영이 다은이를 불렀어요. 다은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다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소영은 민수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허락을 구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아, 이 아저씨가 네 아빠야. 다은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빠요? 진짜 아빠? 응, 진짜 아빠야. 다은이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럼 왜 이제야 왔어요? 저 많이 기다렸는데. 민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9년간 아빠를 기다린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미안함이 밀려왔죠. 미안해, 다은아. 아빠가 늦었어. 앞으로는 절대 어디 안 가고 네 옆에 있을게.
다은이가 민수의 품에 안겼어요. 정말 안 가요? 약속해요? 약속해. 절대 안 가. 그날부터 민수는 떡볶이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적응했죠. 주방에서 요리를 도우고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게 청소까지 모든 일이 새로웠지만 즐거웠습니다. 아침에는 다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낮에는 소영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민수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죠. 다은이는 점점 민수에게 마음을 열어갔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숙제도 하고 주말에는 바닷가에 놀러 가기도 했죠. 아빠, 내일 학교에서 아빠들이 오는 날이에요. 오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꼭 갈게. 학부모 참관일에 민수가 갔어요. 다은이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아빠를 소개했죠. 얘들아, 우리 아빠야. 우와, 다은이 아빠 정말 멋지다.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죠. 민수의 경영 노하우가 더해지면서 떡볶이집은 더욱 번창했어요. 메뉴를 다양화하고 인테리어도 개선했죠.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소영아, 가게를 좀 더 크게 확장하는 게 어때? 정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 3개월이 지나자 모든 것이 안정되었어요. 민수는 완전히 부산 생활에 적응했고 다은이도 아빠가 있는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죠. 가게도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소영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신청하기로 한 거였죠. 10년 전 못다한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민수는 소영과 다은이를 해변으로 데리고 갔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시간이었죠. 소영아, 다은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수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어요. 소영아, 10년 늦었지만 나와 결혼해줘. 이번에는 평생 네 곁에 있을게.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그래, 민수야.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다은이가 박수를 쳤어요. 우와,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한 달 후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산의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이었죠. 다은이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려줬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게 근처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죠. 다은이는 자기 방을 갖게 되어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집 정말 예뻐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소영이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죠. 민수야, 우리 둘째 생겼어. 민수는 기쁨으로 소영을 안아줬어요. 정말?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겠네. 다은이도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너무 좋아했어요. 아빠, 남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남동생이든 여동생이든 다은이가 잘 돌봐줘야 해. 네, 제가 최고의 언니가 될게요. 9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죠.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소영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했어, 소영아. 우리 아들 정말 예뻐.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다은이는 훌륭한 누나가 되었고 민수는 늦었지만 진정한 아빠가 되었죠. 가게도 더욱 번창해서 부산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바닷가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어요. 다은이가 동생과 놀아주고 민수와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후회 안 해?
소영이 물었어요. 뭘?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민수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죠. 저녁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4명의 가족은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10년 전의 아픈 이별과 오해는 이제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아빠,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다은이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그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민수의 확신에 찬 대답이 바닷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이별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그들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빛을 발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와 소영,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부산 바다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